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섭니다. 앞서 의사협회 간부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번 주부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수 공천으로 원희룡 전 장관과의 인천 개항을 명룡대전이 확정된 가운데 끝내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은 거취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야권 비례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은 오늘 국회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선 영남권 초선 의원 3명과 5선의 김영선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동탄 신도시가 있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복귀 이후 첫 골이자 이번 시즌 13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으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군 수송기를 보내 3만 8천 명분 식량을 투하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인질 협상은 하마스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섭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 의료 대책을 규탄할 방침입니다. 의협 측은 오늘 행사에 전국에서 의사 2만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강행 수사를 비판하고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이 의협 비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하자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집단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협 압수수색은 이번 불법 집단 행동을 누가 주도했는지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자 보건의료노조가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 궐기대회를 앞두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인데요. 전공의 수련 환경과 지역 의료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학별 정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오는 4일까지 희망하는 의대 정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급적 이달 안에 2025학년도 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각 대학의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면서 인근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에 편입됐는데 강의실과 담당 교원이 부족해 학생들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별 수요뿐 아니라 교육 역량과 지역의료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의대생들은 졸업 후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일하게 되는데 각 의료기관의 환경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일례로 삼성의료원과 아산의료원은 전국 곳곳에 수련병원을 두고 있는데 이들 병원과 연계된 성균관대와 울산대 의대 정원은 40명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빅5 대형 병원이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는 의대 정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의대 정원 규모와 수련병원 분포에 따라 전공의 양성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수련병원 전공의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기존 수련병원 전공의를 확충하거나 신규 수련병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일선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보고 있습니다. 엄연히 의료법 위반이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길을 열어준 건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는 정부 입장에도 정작 현장에선 반발 기류가 감지됩니다. 왜 그런지 김근우 기자가 간호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부가 시범 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합법화한 건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지만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일부를 관행적으로 떠맡아 왔습니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고 대신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의 빈자리를 이들로 메꾸겠다는 겁니다. 간호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요. 그 정한 업무 범위에서 기관별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도록. 불법이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발표에도 간호 현장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업무 범위를 정부가 아니라 각 병원이 정하는 만큼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말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 환자를 위해 의사 업무를 대신한 간호사들이 고발당한 경험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땡겨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호 정책 없이 발표한 이런 안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이 문제 과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법적인 보호나 보상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익숙지 않은 시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라도 난다면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큽니다. 저희가 비위가 살을 한다든지 체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건 오로지 저희 책임이잖아요. 갑자기 많은 업무를 떠맡아야 하지만 인력이나 재정, 교육 관련 지원도 부족합니다.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지 사실상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그래도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집단 행동이 끝나기 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건 간호사들입니다. 이들이 불안을 덜고 의료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꾸려면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이른바 동맹 휴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이들이 장기간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집단 유급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대란 속 의대생들의 복잡한 속내 안동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난 전공의들뿐만이 아닙니다. 개강을 앞둔 의대생들도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이른바 동맹 휴학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모두 13,000여 명. 전국 40개 대학 의대 재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휴학계를 낸 꼴입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의대생들의 속내는 어떨까? YTN이 주요 대학 의대생들에게 접촉해봤는데 대부분 목소리를 내기 꺼렸습니다. 이들은 각 의과대학 학생회 차원에서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면서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숫자를 통보하고 학교는 알아서 준비하라는 식으로 나와 학생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휴학을 철회할 마음이 없다며 강경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이 휴학 인정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숙한 시일 내에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수업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 다가오는 새학기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유급에 처하는 등 학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사이 의대생들의 걱정과 불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나란히 기존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고 총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천 계양 의뢰 이 대표를 경기 시흥 의뢰 조 사무총장을 공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천으로 인천 계양 의뢰선 이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게 됐습니다.
친문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 묵살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SNS에 심야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지만 자신의 요구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서울 중 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 공천되자 이를 재고해달라고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친문계 핵심 홍영표 의원은 전날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컷오프 결정이 의결되자 눈속임 정치가 아닌 고든 정치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SNS를 통해 최소한의 합리성과 명분도 성의도 없는 공천 학살 뒤에서 시시덕대는 부도덕한 정치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의 변호를 맡았던 이들, 혐오와 갈등의 정치를 불러온 이들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사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상대를 악마화해 자신의 허물을 감추는 정치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 비례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오늘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비례대표 20번 순번까지 민주당 목 10명, 다른 두 당 몫의 10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뒤 지역구 단일화 협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분야별로 공모받은 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2차 경선 결선 투표와 추가 심사에서 영남권 현역 의원 4명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산 동래와 경북 포항남 울릉, 대구 중남 지역 2차 결선 결과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과 이상휘 전 춘추관장, 도태우 변호사가 각각 초선 김희곤, 김병욱, 임병헌 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여당 공천관리위는 또 경기 평택병 유이동 정책위 의장과 강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이양수 원내 수석부대표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는 등 선거구 조정이 확정된 전국 19개 지역 후보자를 추가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아직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30개 지역의 심사를 이번 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요충지의 경우 대부분 전략 공천을 검토 중으로 서울 강남이나 영남권 일부 강세 지역에선 국민 추천으로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내일부터 나흘 동안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여당 공관위원들로 꾸렸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공관위원인 유일준 변호사를 인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공관위원 2명 역시 전종학, 전혜진 여당 공관위원이 겸직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총선 예비 후보가 심사 결과에 반발해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서울 지역 공천을 신청했던 60대 A씨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린 뒤 15분가량 경찰과 대치하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소화기를 뿌려 진화했고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월 총선에서 경기 화성 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른바 반도체 벨트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애초 오늘로 예정했던 광주 출마 선언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격전지 수도권이냐 보수 강세 지역 대구냐를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오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선택은 경기도 화성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가 가득한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 화성을에 도전한다며 SNS를 통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으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하는 양양자 의원, 경기 화성정에 나서는 이원욱 의원과 함께 이른바 반도체 벨트 전선을 구축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연휴 직후 공식 출마 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조성과 화성 규제 해제 특구 지정 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화성은 비교적 젊은 유권자가 밀집한 지역으로
현재 국민의힘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영입인지인 공용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아마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펼쳐보이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다. 제3지대 또 다른 축인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로 예정했던 광주 출마 선언 회견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 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며 며칠 안에 회견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출마 방향이나 구상을 더 논의할 계획일 뿐 광주 출마 자체가 번복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간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합한 장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주 내 구체적인 출마 지역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혁신당 양양자 의원의 기존 지역구인 광주 서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 벽두부터 매주 민생토론회를 열어 굵직한 정책 현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모두 찾아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계획인데 야권에선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특혜 없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불개입을 공언했습니다. 선거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대신 매주 한두 차례 민생 토론회를 통해 뜨거운 정책 현안을 다루면서 여당 지원 사격에 나섰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다주택자 세금 완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논쟁적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데 이어 OTT 이용료 인하나 광주 복합 쇼핑몰 건립 같은 민심 밀착형 주제도 줄줄이 다룰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책 실현을 위해선 입법이 필수라며 여대의 야소를 바라는 듯한 발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입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국민과 소통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형식의 민생 토론회는 다음 달까지 전국 시도를 모두 돌며 계속됩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선대위원장이 되신 모양입니다. 관권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늘 크고 작은 눈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13일 전 광주 쇼핑몰 논란 등으로 어수선하던 호남을 찾아 빈축을 샀고 2016년 총선 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부산을 방문해 선거 개입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중하반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변곡점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신명계의 좌장 상황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최순실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가. 어서 오십시오. 오만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 모셔가지고 절친이었던 의원님이 너무 변했다고. 다 변했어요. 변하긴 자기가 변하고서 나한테 변했다. 오만정 총선 이슈와 주요 현안을 5분 만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5분짜리 모래시계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남은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의도적으로 공개하십니다. 저는 뭐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갖고 정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있을 때면은 공개된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게 뭐 짧은 시간 안에 바로바로 주고받은 게 아니고 한 2시간 넘게 이상 걸리면 그때 마지막에 이제 볼 때 찍힌. 그 시간차가 있군요. 정성호는 이재명의 좌장,
친명계의 좌장, 그리고 텔레그램 공개 이후에는 어느 언론에서는 상황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최순실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가. 비선이라, 비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치인 정성호는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올해 뭐 정치적 동지? 그냥 뭐 친구 같은 형? 뭐 그런 사이죠. 뭐 옛날에 7년 전에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는 똑같고 또 이재명 대표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형 같은 그런 또 애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객 공천 논란도 있어요. 네네. 자, 이른바 좌장, 이른바 상황으로서 자객 공천은 실제 합니까? 실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저는 뭐 상황도 아니고 좌장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재명계가 없으니까. 국회에서 정성호하고 같이 모여서 밥 먹은 의원도 있나 찾아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 친한 의원들 관리하고 이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장이라는 말은 전혀 안 맞고 비선도 안 맞고 다만 그 자객 공천과 관련해서는 무슨 공천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 공천은 좀 1월 29일부터인가 공천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자객이라는 게 누구를 몰래 죽이기 위해서 뭐 암살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을 자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그게. 자, 철저하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대통령이나 여당 그리고 여사 본인이 어떻게 대응할 때 민주당이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건 특검 수용이죠. 특검 수용, 어쨌든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국회 제의결에서 여당에서 그걸 좋다 떳떳하니까 특검 임명해갖고 한번 밝혀보자 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명품백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배우자가 피해자다. 그 몰카 또는 함정 취재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과연 그런지 수사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조사에서도 그 양쪽 당대표 직무 수행 평가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긍정이 많고 이재명 대표는 부정이 많아요. 어떤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컨벤션 효과가 좀 있는 거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부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동생이라고 하는 뭐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가까운 분이셨는데 결국 국회에 와서 비대위원장이 또 대통령이 지명한 거잖아요. 결국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 또는 대리인 역할을 벗어나지 못할 거다 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한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진 않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당을 지휘할 수 있겠구나. 또 공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신뢰를 국민들에게 좀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지율이 높아가지 않는 것은 역시 오랜 뭐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하는 거 기억나는 건 이재명 당대표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한 거에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응하라고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5분 끝났습니다. 네, 5분이 끝났지만 질문은 이어지겠습니다. 반사이익을 솔직히 기대해야 하시죠? 저는 뭐 기대해서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천됐을 때 뭐 일각에서는 한나땡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땡이다 좋다라고 했지만 그거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던 것 같아요. 여당 많은 갖고 있는 다른 수단도 많고 또 대통령과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목표가 같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형태든지 타협을 해갖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지금도 훨씬 높아도 선거엔 자신이 있다? 뭐 자신 있다고보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보시죠? 어쨌든 뭐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대통령 배우자인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 갖고 전 대통령이 확실하게 결단을 못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심각한데 그냥. 너무 평이한 것 같아요.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내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미일은 최근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한미 양자회담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을 강조하며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핵 위험 무력화에 중점을 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내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됩니다. 연례적인 방어 훈련인데 북한은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훈련을 하루 앞두고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훈련 기간 단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 북한은 연초부터 대남 노선 전환을 선언하고 전쟁 위협 수위를 높여온 만큼 이번에도 한미 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야외 기동 훈련 48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럴 때마다 북한은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적 행위는 또 3월이면 또 나올 수밖에 없다. 추가 군사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군사정찰 위성 3기를 발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우리 군 당국은 이르면 이달에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미일은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북한 자금줄 차단과 핵협의 그룹을 통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We are one in condemning North Korea's increasingly provocative rhetoric and actions that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에 앞서 G20 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비롯해 공동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하기로 하는 등 한미일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은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지만 성능은 무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군사정찰 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거듭된 발사 실패 끝에 지난해 11월 궤도에 안착한 북한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입니다. 현재 궤도를 정상적으로 돌고 있지만 정찰 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위성이 일하는 징후는 없다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군사정찰 위성 3기를 발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실제 발사에 나선다면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등의 의미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 첫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 운영하고 있는 경험에 기초하여 2024년에 3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릴 데 대한 과업이 천명됐으며 신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보내는 컨테이너에 식량뿐만 아니라 무기 관련 부품도 포함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약속한 위성기술 이전 여부도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일부 외신은 전문가의 말을 빌려 최근 만리경 1호의 위성 궤도가 높아지는 등 북한이 위성을 통제하는 중대 기술은 확보하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기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사 위성인 우리군 독자 정찰 위성 2호기는 다음 달 초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과 인질 협상이 하마스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2일 가자지구 휴전 협상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미 수용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만약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수용한다면 가자지구에서는 6주 동안 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대상은 병자와 다친 사람, 노약자와 여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난민촌을 공습해 적어도 11명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탈 알술탄 지역 에미라티 병원 부근 난민촌이 타격을 받았으며 사망자 중에는 구급대원과 간호사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는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집트와 국경을 맞댄 라파에는 가자지구 전체 주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40만 명이 몰려 있습니다. 미국이 가자지구에 대해 항공 투하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각 2일 C-130 수송기 3대를 이용해
3만 8천 명분의 식량을 가자 지구에 공중 투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에서 가자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공기를 통한 식량 투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이 의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과의 안보 협정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네덜란드가 20억 유로, 약 2조 9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런 안보 협정들이 미국의 지원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네덜란드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10년 동안 유효한 안보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고속단정 14척과 순찰정 8척 등을 제공하는 등 올해 20억 유로 2조 9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are taking together a big step by signing a 10-year security agreement between our two countries. A step that demonstrates the Netherlands' long-term commitment to Ukraine's security and freedom. 올 하반기 교체되는 차기 나토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루이터 총리는 유럽 밖에서 탄약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지원 계획에도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지원이 의회에서 막혀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과의 안보 협정 체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영국을 시작으로 지난달엔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캐나다 등과 장기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덴마크가 85억 유로 약 12조 원, 캐나다가 30억 캐나다 달러 약 3조 원의 지원을 약속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30억 유로, 11억 유로를 연내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협정문에서 우크라이나의 1991년 국경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혀 러시아가 1994년에 점령한 크림반도 탈환까지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공 방어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відповідними сучасними системами протиповітряної оборони. Але не просто так тут Марк, і ми про це дуже багато говорили і шукаємо можливості посилити ППО Харків. 또 이 같은 안보 협정들이 미국의 지원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미 의회의 추가 지원 예산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 대선 미시간주 경선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5일 슈퍼 화요일 경선에 나섭니다. 이번에도 두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미 대선 본선 무대에서의 리턴 매치가 확실시됩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11월 미 대선이 열리는 해 3월의 첫 번째 화요일,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버지니아 등 16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동시 경선이 치러집니다.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양당 모두 3분의 1이 넘는 가장 많은 대의원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 대선의 1차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양당의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오고 있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지만 막판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And you're the reason that Donald Trump is a former president. And you're the reason he'll make Donald Trump a loser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South Carolina. Thank you. 이날 1위를 한 주자가 사실상 대선 후보로 굳어지기 때문에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의 6연패를 당한 헤일리 전 대사는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전 미시건주 경선에서도 나란히 압승을 거뒀지만 취약점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집토끼인 아랍계와 무슬람 표심 이반에 직면한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신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한 유권자가 13%를 넘었습니다. I want to send a message with my community that no candidate will receive our votes if they continue to support genocide in Gaza. 그런가 하면 공화당은 당내 적지 않은 반 트럼프 표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화당 중도 보수층은 트럼프에게 4년 임기를 더 주는데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Trump's core voters so far are overwhelmingly white and mostly older than 50 and generally without a college degree. That could be a warning sign for Trump, who will have to appeal to a much wider range of voters in November.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 모두 대세로는 굳혔지만 보령 논란과 사법 리스크 등 본선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과거 세계 반도체 업계를 이끌었던 미국과 일본이 최근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자국 반도체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에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에도 100억 달러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설계한 첨단 반도체 생산을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변화 차원에서라도 이제 미국 쪽에 역량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최근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 TSMC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인 4조 2천억 원을 일본 정부가 대신 낼 정도로 첨단 반도체生産에 적극적입니다. 日本政府は先端半導体の国内製造基盤の整備に向け前例のない大胆な支援を講じてきました。 과감한 투자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우리 정부는 준전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계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반도체 지원 정책 도입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더욱 과감하고 촘촘한 지원책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문 인재 육성과 연구시설 확충, 보조금 지원 등 국가 주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세제 혜택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대기업 특혜 이슈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를 지키는 전략 물자로서의 반도체 시설 설치를 정부가 직접 투자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의 자칫 흐름을 놓치면 회복이 쉽지 않은 반도체 업계 특성상 과감하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임금 격차가 최고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OECD 최저 수준으로 낮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대기업을 늘려서 경쟁 압박에 초래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들은 대기업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 조건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5에서 9인 사업체의 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합니다. 육아휴직 이용 편차도 큽니다.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경우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95%인데 비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습니다. OECD 평균인 32%, 중소기업이 많은 독일에도 한참 못 미치고 미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입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KDI가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 임금을 수능 성적에 따라 비교해봤습니다.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의 경우 입사 때부터 25% 차이가 나더니 임금이 가장 많은 40대 초반에는 51%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1분위가 5천만 원을 받을 때 5분위는 1.5배인 7,50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KDI는 좋은 일자리 부족 현상이 지나친 경쟁을 부르고 저출산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이나 균형발전 정책이나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정책적인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측면에서의 문제.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소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생기면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정책의 스킴을 갖다가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일자리 측면에서 대기업을 바라보자는 제안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온난화로 최근 남극의 여름이 더워지면서 올여름 해빙 규모가 또다시 최저 수준을 경신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극의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는데 대기층의 극소용돌이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발견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남극의 여름이 끝나가는 3월에는 1년 중 바다 얼음이 가장 작아집니다. 재작년 여름 해빙 면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처음 200만 제곱킬로미터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78만 제곱킬로미터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남극의 여름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닷새 동안의 평균 해빙 면적이 198만 제곱킬로미터로 이미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다시 최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2016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해빙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올해도 역시 급격한 해빙의 감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극의 여름이 점점 더워지는 데는 대기의 흐름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남극 성층권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극소용돌이가 있는데 이 소용돌이가 따뜻한 공기를 막아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남극의 겨울에 만들어졌다가 12월 초순에 사라지는 극소용돌이가 해마다 조금씩 빨리 붕괴해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더운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극소용돌이의 그 붕괴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는 그런 추세로 변화가 됐습니다. 극소용돌이가 빨리 붕괴되는 경우에는 덩달아서 대륙권의 기류가 약해지고 따뜻한 중위도의 그 공기가 더 많이 남극 지역으로 유입할 수가 있거든요. 온난화로 해빙이 줄어들면 반사되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온난화 현상을 가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연구팀은 극소용돌이의 붕괴가 빨라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후변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한밤중 서울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부부가 다쳤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는 달리던 차량끼리 부딪혀 한 명이 숨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주택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지만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부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7명은 대피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은 모두 다 소방추산 4,9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량에 깔린 사람을 구조합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안 보였다고만 들었어요, 저는. 왼쪽 가슴 통증 호소했어요. 차량 운전자는 아파트 입구에 앉아있던 여성이 어두운 색 옷을 입어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6시쯤에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 서근이 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5m 아래로 추락하면서 40대 운전자가 숨졌고 아내와 딸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일단은 많이 다치긴 다쳤는데 어차피 운전하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여러 가지 블랙박스나 도로공사 CCTV나 이런 거 확인해서 조사할 겁니다 아마. 비슷한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 화천 2터널 입구에선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나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뒤따르던 SUV 운전자가 앞에 차량 정체가 일어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은 꽃샘추위가 풀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0.5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8도까지 올라서 초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이어질 텐데 대부분 1cm 안팎 그리고 1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늘 맑겠는데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대부분 지방이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은 영하 4도, 안동이 0.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11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또 전국적으로 비나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